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945년 광복부터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건 이름과 연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까지 흐름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큰 줄기를 잡는 데 집중해주세요. 먼저 광복 직전의 국제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 민족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합국 회담의 결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943년 미국, 영국, 중국이 모인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약속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됩니다. 이때 비로소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의 전쟁 목표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어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인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합의됩니다. 같은 해 7월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재확인되고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패배와 함께 한국의 독립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우리는 일제강점 36년을 끝내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곧바로 안정된 독립국가 수립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체제는 붕괴했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운형과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만들어집니다. 건준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하면서 새 나라를 스스로 준비해보려 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도 건국의 주체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군 상륙에 앞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이러한 우리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집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신탁통치란 곧바로 완전 독립을 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연합국이 한반도를 관리하며 독립을 준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 또 다른 식민 지배 아니냐라고 반발하며 반탁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갈라집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돌아섰고 우익은 계속해서 신탁통치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때부터 좌우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나라의 진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는 우익은 신탁통치를, 좌익은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바라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에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한반도에 세울 임시정부를 어떤 세력들과 함께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미국은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소련은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들, 사실상 친소 좌익 세력 중심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서로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회의는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은 전북 정읍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는 이른바 정읍 발언입니다. 이것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라가 둘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단의 기운이 짙어지자 이를 막아보려는 중도 세력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46년 여운형 중도좌과 김규식 중도우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며 토지 문제, 친일파 처리, 민주주의 제도 등을 절충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좌와 우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으며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운동의 핵심이었던 여운형이 1947년 7월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힘을 잃고 좌우합작을 위한 중도파의 시도는 좌절되고 맙니다. 한편 1947년 다시 열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냉전이 본격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소련과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됩니다.
유엔은 남북한 전체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세우자고 결의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38선 이북에 대한 유엔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당시의 인구 비례를 놓고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북한이 총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이 곧 남한 단독 선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단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통일정부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집니다. 바로 1948년 남북협상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 선거와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김일성 등 북측 지도부와 만나 남북 연석회의를 열고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와 남북 단일 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미 남쪽은 50단독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북쪽 역시 자체 정권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협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남긴 채 실제로 분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로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 방침에 대한 저항은 특히 제주도에서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1947년 3일 절 기념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뒤 분단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제주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정부와 군, 경찰은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대량으로 희생됩니다. 4.3 사건은 이념 대립이 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부대 내 일부 군인들이 동포를 진압할 수 없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합니다. 이것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면서 분단과 이념 대립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는 10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같은 해 9월 북쪽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병존하게 되고 분단은 공식화됩니다. 재헌국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탄압 등으로 반민특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친일 청산의 기회는 크게 훼손됩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실시됩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부터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의 개혁이 실시되면서 지주 중심의 토지 구조가 해체되고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남한 사회를 소작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에치슨 선언으로 발표된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북한과 소련, 중국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선 밖으로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합니다. 전쟁 초기 국군과 유엔군은 연달아 패배하며 낙동강까지 밀려납니다. 그러나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크게 뒤집힙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해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려한 중국이 중공군을 대규모로 파병하면서 전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일사후퇴라 불리는 대규모 후퇴를 겪으며 다시 남쪽으로 밀려납니다. 이후 전쟁은 뚜렷한 영토 변화 없이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고지전을 반복하는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침내 1953년 10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멈추지만 어디까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각종 양민 학살 등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10월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으로서 좌익 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1949년 말까지 이 조직에 가입된 사람의 수는 무려 3만 명에 달했으며 서울의 연맹원 수는 19,800명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 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속과 즉결 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하나, 사후퇴 시기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하여 철수 도중 많은 병력이 병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권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후보가 대거 당선되어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지 세력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하고 임시 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1952년 통과시킵니다.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버린 4.4.5입 개헌을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갑니다. 이후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사형시키는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57년 국민들을 상호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민반을 조직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전환점은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장기 집권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노골적인 부정을 저지릅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크게 확산됩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과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옵니다.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자 결국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4월 26일 이승만은 끝내 하야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는 우리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시민, 학생 민주혁명으로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토지, 이른바 귀속재산을 일부 기업에게 불화하면서 소수 재벌의 기반이 형성되고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 즉 밀가루, 면직, 제당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립경제라기보다는 원조에 의존하는 구조였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4.19 이후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가 이끄는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 이들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민주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사회 혼란과 정치적 분열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입니다. 군사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 군정을 실시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해 사회 전반을 강하게 통제합니다. 이후 헌법을 다시 고쳐 대통령 직선제 체제로 돌아가고 1963년 박정희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군정은 형식상 끝나지만 실질적인 군부주도 체제는 이어집니다.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과 너무 빨리 손잡는 것에 반대하며 6.3 시위를 벌이고 정권은 계엄령과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통해 반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본조약은 체결되고 일본으로부터 무상 유상 자금과 상업 차관이 들여옵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그 대가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각종 경제 군사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는 외화를 확보하고 기업들이 베트남 파병 특수를 누리게 하는 등 산업화의 재원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뒤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한국적 민주주의,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위한 체제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독재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재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YH 무역 여공들의 농성 강제 진압, 야당 총재의 김영삼의 국회 제명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던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폭발합니다. 그해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유신체제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1, 2차 계획을 통해 섬유, 가발 등의 경공업과 경부고속도로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고 3, 4차 계획에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1970년 전태일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농민운동의 대표격인 한평고구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26 사태 이후 민주주의가 곧바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잠시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의 기대가 일었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22 사태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치인과 학생들을 대거 연행 구금합니다. 이에 맞서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섭니다.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정권은 이를 폭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했지만 이후 진상규명과 재평가를 통해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인권,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5.18을 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7년 단임제 간선제 헌법을 만들며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릅니다.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 폭행했고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교복 두발 자율화, 프로야구 출범 등 일부 유화 정책을 펼치며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서울 남영동 고문실에서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해 4월 전두환 정권은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어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화 요구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결국 1987년 6월 전국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고 정권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정치 사회적 자유 확대를 약속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어집니다.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지만 군부 독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립니다. 또한 북방 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전두환 정부 비리조사 청문회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가 나란히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 1993년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민정부 시대가 열립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음성적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공무원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곧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하나회 해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하는 등의 조치로 군부 독재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합니다. IMF 위기 속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금융개혁,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IMF 체제를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제주사, 새 사건 및 의문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합니다. 동시에 햇볕 정책이라 불리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며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통일 논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런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과거사 정리와 지역 균형 발전, 정경 유착 해소에 힘씁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지방 혁신 도시를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합니다. 또한 진실, 화해위원회와 친일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기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를 추진하며 세계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고 남북 관계에서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14선언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철도 연결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복 직전의 국제회담에서부터 시작해 해방과 분단, 전쟁과 독재, 민주화와 정권 교체, 그리고 남북 화해와 경제 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에 걸친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